지난달 저는 카드 대금을 결제하려고 신용카드 앱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팝업 창이 하나 뜨더군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님의 연소득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세요. 거기에는 예전 소득이 미리 채워져 있는 친절해 보이는 입력창과 현재 소득을 입력하라는 빈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카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 팝업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왜 그런 정보를 묻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이 저를 위한 서비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 당신의 소득을 알려주는 것은 그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금융생활을 좌우할 결정에 쓰일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철저히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 말입니다. 당신이 그 소득 정보 칸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은행의 알고리즘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는 것이죠. 당신의 고객 프로필은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되지만 그 결과는 당신의 피부에 확실히 와닿게 됩니다. 금융기관들은 소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고 당연하며 심지어는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를 세뇌해 왔습니다. 그들은 신청서에 마치 전화번호를 묻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득 관련 질문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로 위장한 친절한 업데이트 요청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조차 던지지 않게 됩니다. 대체 왜 그들은 이 숫자를 그토록 원할까요? 그리고 그 숫자를 손에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금융기관을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은행은 여러분의 소득을 물어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의 연봉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법률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행이 최신 소득 정보를 파일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 그들이 묻는 이유는 단지 그들 스스로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소득을 아는 것이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요청 사항이라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의도적으로 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고객이 내리는 결정은 은행의 수익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신청서에는 아마 연소득을 묻는 항목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 숫자를 적어 넣었겠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정보 같아 보이고 어디서나 묻는 질문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숫자를 제출하는 순간 은행의 알고리즘은 즉각적으로 여러분을 분류합니다. 여러분의 소득은 은행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는 프로필의 핵심 데이터가 됩니다. 단순히 카드 발급 승인 여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담할 할부 이자율, 부여받을 신용한도, 화면에 노출될 혜택, 그리고 은행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추가 금융상품을 마케팅할지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소름 끼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분해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소득 데이터가 가장 뚜렷하게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기재한 소득을 바탕으로 신용 공여 한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한도도 높아집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연봉 1억 5천만 원인 사람은 연봉 5천만 원인 사람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높은 신용 한도가 항상 여러분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한도가 높으면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빚이 쌓일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이 갚아야 할 이자의 총액을 늘려버립니다. 은행은 한도가 높은 사람들이 카드 결제 대금을 더 많이 이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의 신용 한도는 단순히 당신이 돈을 더 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로 돈을 더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은행은 당신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한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더 긴 밧줄을 쥐어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밧줄이 길수록 고객들은 이자라는 올가미에 스스로 목을 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율 결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소득 데이터가 무기화되는 영역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이자율이나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소득자는 위험 부담이 적은 우량 대출자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은행은 소득 데이터를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고객의 위험 수준뿐만 아니라 가격 민감도까지 판단합니다. 연봉 2억 원을 받는 사람은 더 나은 금리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발품을 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소득이 넉넉한 사람은 몇 %포인트의 금리 차이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에 맞춰 이자율을 조정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은행이 부유한 고객들은 굳이 금리를 협상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귀찮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유층 고객들이 본인의 신용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의 금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의 높은 소득은 당신이라는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금융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지칭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바로 지불 능력 기반 가격 책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돈을 감당할 수 있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합니다. 당신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그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케팅과 추가 상품 권유는 은행이 당신을 상대로 소득 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집요한 방식입니다. 당신이 소득을 공개하는 순간 당신은 타겟팅된 제안을 받기 위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고소득자들은 연회비가 비싼 프리미엄 카드에 가입하라는 공격적인 권유를 받습니다. 신용대출, 투자상품, 그리고 각종 보험 패키지 가입 권유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앱에 로그인할 때마다 당신의 소득 구간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상품 광고라는 장애물 경주를 치러야 합니다. 은행은 연소득 1억 8천만 원인 사람이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보다 연회비 60만 원짜리 카드에 가입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일수록 재무 상황이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은행 입장에서 추가적인 금융 서비스를 팔아치울 기회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득 데이터는 그저 데이터베이스에 얌전히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객들은 이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프리미엄 혜택에 대한 제한은 덜 받지만 그 대신 훨씬 더 약탈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숨겨진 수수료가 있는 카드 대금 2월 프로모션,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신용대출, 철저히 과소비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계된 신용한도, 상향 조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객 데이터가 정확하기 때문에 타겟팅 역시 소름 돋게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훨씬 더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카드사의 소득을 알려주면 그 정보는 카드 발급 승인이 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객 파일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알 수 없는 내부 결정에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으로는 합법이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식으로 제휴사 및 파트너사들과 그 정보가 공유됩니다. 5년 전에 입력한 그 소득 수치가 지금 당신이 은행에서 받는 대우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당신의 이자율을 올릴지, 신용한도를 줄일지, 아니면 아예 계좌를 정지시킬지 결정하는데 그 수치가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아주 기억력이 좋습니다. 당신의 데이터는 매우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실 질문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언제 소득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언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이 필수입니다. 이는 국가 법령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적격 대출 규정에 따라 고객의 상환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피해갈 방법은 없으며 솔직히 말해 여러분도 피해가길 원치 않으실 겁니다. 소득 증명 없이 집을 사는 행위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니까요. 자동차 할부 대출도 일반적으로 소득 공개를 요구하지만 증빙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금융사는 철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만 어떤 곳은 고객이 입력한 소득만으로도 승인을 내줍니다. 그 필요성은 금융사와 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신청서도 소득을 묻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기재한 소득을 직접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동의 없이는 소득세 신고 내역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급여 명세서를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당신이 말해주는 숫자에만 의존합니다. 이것이 아주 흥미로운 역학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은행은 팝업창을 띄워 물어볼 정도로 소득 데이터를 간절히 원하지만
굳이 증빙 자료를 검증할 만큼 간절하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은행의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해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 앱에 주기적으로 뜨는 소득 정보 업데이트 요청은 100%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최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이 그걸 원할 뿐이지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팝업창들은 완전히 자발적인 정보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무사항인 것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 거짓말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용거래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불법이고 정말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결정짓는 데 쓰일 정보를 언제 그리고 자발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아주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과 업데이트를 거절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 중간에 은행이 소득 정보 업데이트를 요구한다면 그냥 조용히 팝업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입력칸을 빈칸으로 남겨두세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정보라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만이 아니라 당신의 정당한 사생활 보호입니다. 은행과 고객 사이의 엄청난 정보 비대칭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은 이미 당신에 대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비 패턴, 결제 내역, 부채 수준,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 습관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해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당신과의 거래에서 최대한의 금전적 가치를 뽑아냅니다. 반면 당신은 그들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알고리즘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고객군으로 분류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데이터가 당신이 받는 금융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추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그저 이 끔찍한 비대칭성을 아주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당신을 은행과 아주 약간이나마 대등한 위치에 서게 만들어줍니다. 은행은 여전히 당신의 소비 행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막대한 데이터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이 가장 원하는 딱 하나의 특정 숫자만 가지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용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용 프로필, 소비 패턴, 결제 내역이 완벽하게 동일한 두 명의 고객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고객은 팝업창이 뜰 때마다 꼬박꼬박 소득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3년 동안 이 고객의 연소득은 7천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은 최초 카드 발급 신청 이후 단 한 번도 소득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이제 프리미엄 상품에 가입하라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화에 시달립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신용한도가 2번이나 마음대로 올랐습니다. 알고리즘이 소득 증가와 더불어 수수료를 뜯어낼 기회가 커지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수료를 내는 상품의 타겟으로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고객은 아주 일반적인 마케팅 안내만 받습니다. 신용 한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은행의 알고리즘이 분석할 최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의 레이더망을 조용히 피해가는 것입니다. 두 고객 중 누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대한 높은 신용 한도를 원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시달려도 상관없다면 모든 정보를 낱낱이 업데이트하십시오. 하지만 귀찮게 굴지 않기를 바라고 안정적인 거래 조건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신의 정보를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소득 데이터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은행들은 자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면서 어떤 고객을 유지하고 어떤 고객을 쳐낼지 결정합니다. 갑자기 신용한도를 반토막 내고 계좌를 정지시키고 대출 이자를 미친 듯이 올립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결정들은 모두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득 데이터는 이 모든 결정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소득을 신고한 고객은 알고리즘이 지속적인 상환 능력을 예상하기 때문에 신용한도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똑같은 고소득 데이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이자율 인상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불 능력, 기반, 가격, 책정, 알고리즘이 이 고객은 나쁜 조건이라도 군말 없이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소득을 신고한 고객은 은행이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선제적으로 신용 한도를 축소하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고객의 실제 결제 이력과 상관없이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이 무서운 알고리즘에 의해 분류되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분류할 데이터 자체를 덜 주는 것뿐입니다.
은행이 당신의 소득에 대해 모르면 모를수록 그들은 당신의 실제 금융행동 패턴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데이터가 아예 없거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때 결제한 이력,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 그리고 오랜 거래 기간 등이 은행의 평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객의 실제 행동 데이터는 고객이 입력칸에 적어낸 소득 숫자보다 조작하거나 과장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 대비 카드 사용률을 낮게 유지하며 수년 동안 꾸준히 계좌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신호들은 당신이 빈칸에 적어넣는 그 어떤 숫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소득액이 아니라 당신의 올바른 금융 습관 그 자체가 당신의 프로필이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계약직이었습니다. 맡은 프로젝트 양에 따라 어떤 달은 800만 원을 벌고 어떤 달은 1,500만 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처음 신청할 때 수입이 가장 적은 달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아주 보수적으로 신고했습니다. 2년 뒤 그녀는 카드사로부터 신용한도 상향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은 한도 상향 처리를 위해 소득 정보를 업데이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초기 신청 때보다 훨씬 높아진 현재의 실제 수입을 정직하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그녀는 신용대출 상품에 가입하라는 스팸 전화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보여지는 카드 추천 배너는 모조리 연회비가 비싼 프리미엄 카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우편함은 빚을 늘리도록 부추기는 카드 대금, 2월 서비스 프로모션 전단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고객 등급이 완전히 새롭게 재분류된 것입니다. 은행과의 평화로웠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공격적인 영업의 표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2번 다시 소득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팝업 창이 나타나면 곧바로 화면의 X 버튼을 눌러 꺼버렸습니다. 알고리즘의 새로운 데이터 공급이 끊기고 그녀의 프로필이 서서히 기본 등급으로 돌아가면서 약 6개월 후 그녀의 금융생활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는 은행의 데이터 수집 전략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은행의 알고리즘은 가장 최신의 신선한 정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과거의 데이터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가치가 낮습니다. 3년 전의 소득 수치는 방금 업데이트된 소득 수치만큼 알고리즘을 강력하게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은행들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나 집요하게 소득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할 때마다 당신은 은행의 마케팅 시계를 0으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롭게 분류된 신선한 사냥감이 됩니다. 잠들어 있던 알고리즘이 깨어나 당신을 상대로 다시 맹렬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소득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합리적인 아주 타당한 상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더 높은 신용 한도를 원하고 소득도 크게 늘었다면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높은 소득을 증빙하는 것이 대출 승인 확률을 높여준다면 당연히 소득을 공개하는 것이 당신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의도성입니다. 당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소득을 업데이트하십시오. 당신보다 은행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업데이트를 과감히 거부하십시오. 눈앞에 제시된 양식을 기계적으로 채워넣지 말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은행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고객 생애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은 당신과 거래하는 평생 동안 당신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 있을지를 철저히 계산합니다. 소득은 이 계산식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고객 생애 가치도 높게 산출되며 이는 은행이 당신을 유치하고 차매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명분이 됩니다. 당신이 은행의 고객 생애 가치 계산을 돕지 않겠다고 거부할 때 은행은 당신이라는 고객을 그들의 입맛대로 최적화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계산 모델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당신을 더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대하게 만들며 이는 결국 고객인 당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행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끼도록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들의 요청에는 암묵적인 권위가 깔려 있습니다. 빈칸이 있는 입력 양식은 무조건 채워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력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저 순순히 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랜 조건반사적 행동을 깨부수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경험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처음으로 소득 업데이트 팝업 창을 닫아버릴 때 여러분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무슨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단언컨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행은 3개월 뒤에 또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그때도 그 팝업 창을 그냥 닫아버리면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좌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신용 점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저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싱싱한 데이터를 손에 넣지 못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은행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고객의 수능을 이끌어내기 위해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권위적으로 보이는 신청 양식, 당장 처리해야 할 것 같은 긴박한 요청, 필수로 해야 한다는 교묘한 암시. 이 모든 것은 스스로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고객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긁어모으기 위해 구축된 함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당당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항상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단지 은행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평생 모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소득정보 공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구체적이고 전술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는 소득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발급 승인을 위해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금액을 신고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불규칙하다면 가장 수입이 좋았던 달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수입 등으로 소득의 출처가 여러 개라면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허용된 기준선 안에서 정확하게 신고하되 굳이 필요 이상의 금액을 부풀려 자발적으로 헌납하지 마십시오. 둘째, 기존 거래 계좌에서 소득 업데이트 팝업이 뜰 때는 소득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 한 절대 응답하지 말고 창을 닫아버리십시오. 이 요청들을 무시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페널티는 전혀 없습니다. 창은 사라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나타나겠죠. 당신은 이 팝업 창들을 무기한으로 영원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한도 상향 권유가 올 때는 본인이 정말로 그 높은 한도가 필요한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꼭 필요하다면 최신 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도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면 굳이 불필요한 한도 상향을 위해 당신의 피 같은 소득 데이터를 내어주지 말고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넷째, 소득 증빙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대출을 신청할 때는 딱 요구하는 문서만 제공하고 그 이상의 정보는 절대 주지 마십시오. 은행이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면 그것만 제출하십시오. 만약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선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면 순순히 제출하기 전에 대체 왜 그게 필요한지 그 이유부터 따져 물으십시오. 다섯째, 은행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해달라고 요구할 때 이런 텔레마케팅 전화는 고객에게 압박감과 조급함을 느끼게 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아주 간결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통화는 그걸로 끝날 것이고 당신의 계좌는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광범위한 원칙은 비단 은행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모든 기관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혹은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아주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포장지는 당신이라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더 정교하고 악착같이 금전적 가치를 뽑아내려는 그들의 진짜 속내를 감추기 위한 위장막일 뿐입니다. 데이터 제공 최소화는 모든 종류의 기관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가장 합법적이고 타당한 전략입니다. 필수적인 것만 제공하십시오. 선택사항은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공유하는 모든 조각의 정보는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석되며 철저히 돈으로 환산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물어봤다면 당신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말입니다. 은행이 사악한 악의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가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대출, 예금 계좌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건강한 경제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행은 고객의 데이터를 착취해야 할 자원으로 취급하며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차가운 기업일 뿐입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은행과 고객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바로 직시하는 맑고 냉철한 통찰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은행은 당신의 데이터가 당신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토록 당신의 데이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은행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제공할지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은행 앱을 켰을 때 소득 정보 업데이트 팝업 창이 또 나타난다면 이제 당신은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은행은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알고리즘에 장전할 새로운 총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팝업 창을 가차없이 닫아버리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정보는 당신 자신만 알고 계십시오. 당신이 작성하는 숫자가 아니라 꼬박꼬박 대금을 결제하는 이력과 책임감 있는 금융습관 그 자체가 당신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진짜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데이터는 고객이 입력하는 소득란과는 다르게 은행이 친절하게 물어본다고 해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